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버스와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환율은 급락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경내 내수 시장은 얼어붙고 있고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또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우성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이 되어야 적정 환율이다. 또 원엔 환율은 100엔당 1290원은 되어야 된다 하는데 글쎄요. 우리 경제가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서 위험한 것인지 벼랑 끝에 가는지 아니면 기초 체력 자체가 제가 감기에 들었듯이 이렇게免疫力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인지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부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급격한 환율 하락세 조절하기 위해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구두로 강력하게 개입 의사를 발표했었죠. 지금은 한숨 돌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경제 핫이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지난 금요일 날 외인들이 매도를 조금 했고요. 그다시 매수세가 40일마다 끊겼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1,000억 조금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SK증권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막장에 이르러가지고 2048 돌파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4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은 장중에는 이제 매도로 끝났는데 네. 장후 단일가 시간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매수로 들어와서 오늘까지 42일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종합지수가 올라가서 겉으로 보고는 상당히 좋은 지수대로 보이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알맹이를 까보면 조금 빛 좋은 괴살구, 외환 내빈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끌어당기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시장 분위기 그렇게 속 좋은 편은 아니고요. 네.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쪽도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좋은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때문인지는 몰라도 IT 관련주들도 약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몇몇 개 개별적인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외인들이 들어와서 40일 연속 장을 갖다가 매수세로 돌려놓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개미들이 상투잡기에 돌입을 하는데 요즘 개미들은 좀 똑똑해졌나 봐요. 요새 흐름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부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지사 쪽이 팔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환매를 요청한 어떤 그런 물량들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물량들이 나왔다는 자체는 외국인들이 사주는 데에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중에서는 증시 주변에는 아직은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42거래를 연속 하고 있지만 언제 멈출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여력이 아직 기관 쪽에는 남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단처럼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측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29, 30일이미 연준 올해 마지막 두 번째에서 공개시장 회의 있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과연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문제, 더 이상 언급은 없겠죠, 그죠? 예,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나왔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산업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었는데, 특히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테이퍼링이라든가 어떤 경제에 금이 갈 수 있는 걸 내놨다가는 그렇지 않은 안 좋은 부분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FOMC 등 크게 어떤 얘기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 중반,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보게 되면 뭐 내일 있죠. 내일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10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거, 네. 그다음에 뭐 30일 같은 경우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라든가 11월 1일 날 있을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것인데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민간 소비가 얼마나 늘었느냐, 또는 뭐 민간 고용이 얼마나 늘었느냐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때문에 FOMC 테이퍼링 뭐 이런 것보다는 이번 주에 실제로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더 관심이 쏠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 소식도 조금 관심을 기울였었거든요. 중국의 네. 그 뭐라 그럴까요? 4대 은행이죠. CICC, 공상은행. 뭐 부채 상각 문제도 나오고 해가지고 중국 경제 쪽에서 조금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우려를 했었는데 중국 경제 오늘 빨간불이네요.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중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 자체가 이제 중국이 신용 경색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중국 정부 스탠스 자체가 좀 시중 자금 자체를 조금 경색시키는, 그러니까 네. 좀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그렇죠. 그런 얘기 때문이었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중국 정부가 마냥 풀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중요한 부분 자체는 지금 중국도 좀 내수를 좀 진작시켜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려고 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아무리 뭐 정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섰다고 하더라도 경제를 희생시켜서까지 그 정부 개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마냥 죽이기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구두로 환율 시장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글쎄요. 이 환율하고 주식하고 어떤 선행 또는 후행의 모습을 보이던가요?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환율 때문에 가장 놀라는 건 뭐냐면 네.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환율이 이제 1,050원 선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더라 하는 네. 어떤 그런 설 때문에 그런데요. 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1,050원대 팔고 나갔던 것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였었습니다. 그때는 1,050원대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나갔었는데 네. 그때는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곳이 적정 환율로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나라 상대로 했던 외국인들 순이익 자체가 증가세가 둔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 밸류에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나갔던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 자체가 보게 되면 좀 장기성 자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미국계 자금들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자금들이 쉽게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예. 보통 보면 한 2년 정도를 본다고 얘기들 하는데요. 네. 그러면 뭐 단기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한번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지 어찌됐든 우리나라 외환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좋은 건 아니겠죠. 네. 하지만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부 이제 지금 국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 자체가 네. 조금 어떤 그런 세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면 네. 어느 정도는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이 외화 자금이 이 외국은행들도 빌려서 들어오는 자금이라서 이게 빌린 자금이 또 급격히 빠져나가게 되면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 금리와 환율 시장에 요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외국인들 자체가 돈을 빌려서 들어온다고 친다고 하면은 예. 두 가지 다를 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도 그렇죠. 올라가야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환은 또 더 강해져가지고 환차익도 노려야 될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그게 가능할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정부의 행태를 봤을 때 네. 그 외환이 너무 강해진 자체를 놔둬본 적이 없습니다. 예. 또 오히려 무리하게 개입까지 했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뻔히 아는데 외국인들이 그런 짓을 할 리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합리적이죠. 그게. 네, 그래도 그런 부분 자체는 조금 논외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방금 김춘석 부장 이야기도 했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자꾸 돈을 빌려서라도 가져오는 이유가 먹을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게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만약에 먹을 거를 가지고 튀어버리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환율도 환율이지만 들어온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나름대로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두 환율 시장 개입은 근본적인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투기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3대 기업 순이익 비중이 30% 어디에 30% 된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기업 순이익 30%. 야, 대단하네요. 이 3대 기업이라는 데가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네.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기업을 얘기하는데 네.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보면 이제 작년 기준으로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기아차 요 세 회사가 낸 단기 순이익이 24조 8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세 회사를 포함해서 46만 4천 개 국내 기업. 네. 이게 아마 이제 집계가 가능한 업체들만 이제 포함이 됐을 텐데요. 이 업체들이 내고 있는 순이익이 86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이익에서 이 세 곳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6%. 10 중에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2009년만 하더라도 이 3대 기업의 순이익 비중은 한 14% 정도였는데 2010년에는 16.2%로 높아졌고 2011년에는 18.9%로 높아졌고 작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28%인데 올해는 아마 더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데 비해서 우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수준 혹은 뭐 그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올해 뭐 순이익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만 근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아마도 이 전체 우리나라 기업에서 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 바람직하지가 않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기업이 잘 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예. 근데 다만 특정 기업으로에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면은 예. 결국 모든 그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분산되고 이렇게 좀 골고루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좋은데, 네. 그럼 만에 하나 거꾸로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차, 기아차 잘 나가는 기업들을 끌어내릴 문제는 아닌 거고요. 네. 결국은 다른 기업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너무 이 쏠림 현상이 심한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노키아가 뭐 전체 그 뭐라 그럴까요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뭐 노르웨이나 이쪽 핀란드요. 핀란드의 네. 그 뭐 60%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이 분배 형태 구조가 잘 돼 있으니까 그죠. 네. 큰 문제는 없었는데. 좀 다른 기업들이 네. 좀 더 잘 될 수 있는. 그래서 아무튼 뭐 한 기업이 너무 독주하는 것은 그 기업한테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사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성 안에서도 삼성전자만 또 괜찮지 뭐 엔지니어링이나 이쪽을 또 고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아마 삼성그룹 전체로 봐도 삼성전자가 거의 전부를 차지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예. 자, LH 그러면 옛날 우리 주택공사였습니까? 토지주택공사. 네네.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임대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지금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본래 취지가 특히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 네. 저소득층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 이런 분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싼 값에 빌려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가끔 보면은 사망한, 빌린, 임차인이 사망한 집에 누군가 무단으로 거주하거나, 또 임대주택에 본인이 살지 않고 이걸 거꾸로 다시 누군가에게 재임대를 놓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LH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전선 정보, 예컨대 주소 변동이라든가 사망 여부라든가 뭐 이민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부정 입주 의심 세대를 확실하게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도 이제 방문 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걸 좀 더 강화해가지고, 정말로 누가 사는지를 똑바로 이제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이 실태조사에 기피하는 세대, 그러니까 뭔가, 시점말로 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뭐 기피하는 거겠죠. 네.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약 해지라든가 또 어떤 민영사상의 그런, 대응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거 말고도요, 가끔 이제 보면은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경우 있습니다. 예. 전에 한번
어느 TV 고발 프로에서 본 예인데, 어느 네. 임대주택, 서민들이 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갔는데, 외제차가 몇 대씩 보이고. 글쎄요. 아주 대형 세단이 놓여있고. 네. 아마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외제차를 몰고 대형 세단을 모는 사람이 공공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사일 수는 있겠는데, 그죠? 당연히 아마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찾아내가지고 다 이런 데서 이제 국민 세금이 세고 또 결국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산다는 거는 네. 살아야 될 누군가가 대신 못 살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시스템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단되고 대응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분들이나 이 교차로에서 꼬리 물게 하는 분들이나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나라 장례 후 화장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새? 정말로 뭐 이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10건 가운데 7건 정도가 이제 화장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완전히 보편적인 장례 문화로 이 화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의 화장률이 7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4분 중 3분은 화장으로 이제 장례를 모셨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20년 전 장례 비율, 그러니까 1992년 같은 경우는 장례 비율이 18.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무려 4배 이상으로 높아진 거고 이 수치는 거의 매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 전하고 비교해도 장례 비율은 지금 한 3%포인트가량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 여성 모두 70%를 넘어섰고요. 근데 다만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 장례 비율이 제일 전국에서 높다고 합니다. 87.8%고 대도시 지역이 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이 어떤 장례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통적인 관습을 아직도 선호하는 이 충남, 제주, 전남, 충북 이런 지역은 50%대의 화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먼저 물론 본인의 선택 문제겠습니다만 어떤 국토 이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가피한 대사인 것 같은데 이 늘어나는 화장 속도에 비해서 문제는 이제 화장 시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화장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이렇게 몇 시간씩 기다리고 발인 시간에 따라서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가끔가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 규제 경제학 제도 학파에서는 다루기도 합니다만 규제를 철폐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이게 필요한 규제냐, 필요하지 않은 규제냐, 또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필요성과 또 장기적인 필요성 이런 것들은 아마 잘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늘부터 그 기업가 주간이라는 행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통해서 이제 그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투자가 살아나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강한 생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혁신, 도전 정신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되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이 윤상직 장관은 또 별도 축사를 통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제 입법을 조속히 매듭짓는 한편에 또 환경 관련 일부 과도한 규제 이런 것들은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근데 규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규제지만 또 규제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누군가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고요. 그 양면성이 있는데 아마 이 정확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 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환영을 당연히 하겠지만 또 대기업을 규제하다 보면 중소기업이 혜택 보는 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외국 자본이 혜택을 보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부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푸산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New 푸산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이 잠실에 가보시면은 100층이 넘는 빌딩을 짓고 있는 대기업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규제를 풀었죠. 근데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규제를 푸는 것 필요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필요 없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철 부장 말 따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생경제 1부 얘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풀어봅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서요. 좀 듣기 거부가시더라도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생경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YTN의 예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개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도 활용하셔도 되고요.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로 보내시면 됩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곽수종의 생생경제. 간혹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하나의 일관성 있는 일관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제가 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현호석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죠. 죄송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고요.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벼랑 끝에 몰린 버스와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오전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문 내용이 이 표류 중인 민생 경제 법안들 산적해 있는데 빨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려대학교 오정근 경제학과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교수님. 네네.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담화의 주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아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만 되고 있고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이걸 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좀 시급히 좀 통과시켜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버스와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저도 봤습니다. 네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잘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3.3%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으니까. 예. 그 전보다는 좀 좋다 이런 측면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장기간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그야말로 소폭 회복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우리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장기 저성장으로 진입할 것인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모멘텀을 살려야 되는 절박감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현호석 부총리 말씀 따나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경제 관련 민생 법안들 이거 통과시키면 벼랑 끝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이 드라이브를 잘 할 수 있는가요? 제 생각으로는 뭐 일단은 그걸 통과시킨다고 해도 완전히 뭐 담보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국내외 정세가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나마 지금 현재 여러 대책을 내놓았는데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 6개월 이상 기류 중이니까 아마 좀 그나마 그걸 통과시켜서 우리가 투자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법안들입니까?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인데 법안이 요즘은 이제 경제부총리께서 102개 법안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크게 나누면은 이제 그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경기 안정화 관련 법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는 벤처 중소기업 창업 관련 법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 촉진 법안 이것만 통과돼도 뭐 한 2조 3천억 규모의 공장이 만들어져서 14,000명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주요 법안 외국인 투자법, 주택경기법, 벤처 창업 관련법 이거 되면은 고용 창출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것만 다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고용이 많이 창출되는 걸로 얘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관광진흥법만 하더라도 현재 그 2조 원 규모의 호텔이 신축되는 게 허용되면 47,000명이 고용이 창출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주택경기 관련 법안도 그렇고 벤처창업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100여 개의 법안이 제대로만 시행된다 그러면은 한 20만 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과연 일종의 계획과 또 실제는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놓고 크루즈 산업 이야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크루즈라고 하는 게 배 타고 관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고소득층이 많이 이제 생기면서 중국에 정말 대단히 중국이 워낙 크니까 중국 전체를 보면 소득이 얼마 안 되지만은 고소득층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역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서 이 크루즈가 새로운 관광 산업의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이제 떠오르고 있으면서 외국 국적의 크루즈도 한국에 많이 와야 되고 또 같은 거 하시면 우리 국적의 크루즈 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세제 지원도 하고 금융 지원도 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이런 이제 그 법안을 내놓았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이 크루즈라는 게 이제 배를 장기간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이 파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안에 카지노 산업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법안 자체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는 또 따로 한번 시간 내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안이 주택경기 활성화 법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면이 담겼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주택경기 정상화 법안이 이제 지난 4월 달에 그 대책이 나온 이후에 시에 이제 금교부 장관이 들었으면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근데 법안들을 내놓았죠. 다주택 그 양도세를 중과를 폐지한다든지 혹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장기주택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같은 거 이런 거 또 월세 같은 걸 소득 공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되면은 조금 지금 이제 주택 경기가 지금 현재 6년째 2007년 이후 침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하우스푸어라고 해가지고 중산층들이 많이 붕괴되고 또 건설 산업 관련 고용이 굉장히 많아요. 관련된 산업들이 주로 서민들인데 서민 일자리들인데 이것들이 조금 온기가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놓고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성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이런 민생 얘기하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여야 간에 다투고 있는 현안에 관해서 사과를 먼저 하고 민생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또 얼마 전에 또 여러 가지 무슨 회의록인지 뭔지 하는 걸 두고
그때도 야당도 또 그게 불거질 때 또 민생을 먼저 얘기하자. 정쟁 중간에 얘기한 적이 불과 한 보름 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선거가 끝난 지 8개월 됐는데 또 내년이면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 경제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지금 투자가 안 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해서 일자리들이 없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좀 대선적 차원에서 정말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법안 중에서 또 여야가 논의하다 보면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일단은 좀 심의라도 좀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주말에 고속도로를 나가보면 말입니다. 고속도로가 요새 좀 단풍놀이 때문에 그냥 뭐 상하행선이 꽉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불경기입니까? 저는 주말에 안 갑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종의 최근에 보면은 결국은 그것은 뭐 소비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의 경제력이나 사람들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반가운 소식은 이번 3, 4분기 민간 소비가 조금 소폭 증가했어요. 네. 그게 뭐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LG나 삼성에서 새로운 모바일폰을 내놔가지고 소비가 좀 증가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하고 가계부채가 뭐 1,000조 원에 달하면서 민간 소비가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는 뭐 거의 10년째 지금 1%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회복돼 줘야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소비로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축률이 거의 0%에 가까웠고 서프라임 위기로 인해 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최근에 15% 넘는 저축률을 기록을 했었지만 우리 경제는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25%에 넘는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3% 초반대로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소비 패턴이 이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그런 겁니까? 즉 다시 말해서 버는 대로 쓰고 죽자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세대가 바뀌면서 우리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의식 구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의 그 패턴이 거의 저축은 안 하고 그냥 있는 걸 예를 들면 뭐 옛날 저희 시대 같은 경우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 차를 산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흥미로운 것이 미국에서 줄기차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65% 정도 70% 민간 소비가 GDP에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살기 위해서 연준이 매월 400억 달러씩 주택 저당채권을 매입할 정도로 건설 경기를 일단 부양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민간 소비를 회복시키자 이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은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 얘기하면은 이것이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이래가지고 7년째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전향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여야 간에 혹은 국민들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정말 딜레마인 게 잘못 부동산 시장이 일어났다가는 이게 지금 눌러놓은 이 스프링이 갑자기 튀어오를 수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였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앞에서도 잠깐 여쭤봤었는데 금융 긴축 우려가 있었죠. 그죠? 중국 시장에.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을 보면은 은행 간 금리라고 하는 콜 금리와 비슷한 금리가 있는데요. 15금리라고. 예. 지금 현재 4.3%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의 세금 납부 수요가 있었고요. 또 월말 요인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거는 장기 금리까지도 4%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인민은행이 앞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유동성 긴축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신규 대출 자금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또 대형 은행들의 그 대선 손실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무려 작년보다도 3배나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실제 중국 기업들은 거의 부동산 투자만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긴축 조치에 나가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위험 회피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지만 지난 그 6월 달과 같은 그림자 금융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은데요. 아무래도 11월 달 이후에는 아마 재정 자금이 방출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위 그 시진핑 리커창 지도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나름대로 리커창 이코노믹스 뭐 이런 단어도 붙기도 했습니다만 중국 경제 구조조정 또 개혁 작업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네, 올해 중국 정부는 그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그 정책을 입안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성장에 따른 왜곡을 잡기 위해서 경제 건전화를 두 가지 보금을 같이 써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미니 부양책 효과로 인해서 3분기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연율로 보면은 9%를 상회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정책 중심이 경제 건전화 즉 구조 개혁에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당장 구체적으로 보면은 주택 시장의 규제를 강화시킬 거고요. 또 현재 중국의 철강이나 시멘트와 같은 주요 업종들의 설비 가동률이 지금 70%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잉 생산 시설에 대한 그 폐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채무도 단계적인 해소책이 들어가고요. 또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금융 긴축과 같은 4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경제는 중국과 관련된 그 신규 수요도 부족하고요. 미국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다들 좋게 보지만 제가 보는 견지는 내년도 중국과 미국의 그 위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내년도 한국은행이 우리나라를 3.6으로 봤고 기획재정부가 3.8로 보고 있는데 또 중국 경제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또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와 관련해서 세계 투자은행들이 볼 때는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치가 한 7.4%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올해 7.5% 성장률 목표를 좀 하이한 수준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인프라라든지 부동산 주도의 그 성장 방식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지방 정부의 채무 문제라든지 그림자 금융 위험이 다시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부동산 버블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에 대한 그 규제 강화로 인해서 성장의 그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중국의 사자성어로 한번 풀어주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무래도 욕설 부달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꺼내고 싶은데요. 네. 하고자 할 욕, 빠를 속, 아니 불, 미칠 달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메어 못 쓴다는 말처럼요. 네.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바늘의 그 실을 중간에 꿰맬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모든 일에 거쳐야 될 과정이 있고요. 빨리 하고자 하는 욕심을 냈다가는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창조경제, 규제 완화, 대개방을 정가의 보고민양 쓰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 그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향후 개혁하고자 하는 방향의 단기, 중기, 장기로 좀 나눠서 세부적인 중점 항목들도 개혁을 시켜 나가는 이런 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그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중국이 내년도 성장 목표를 7.4%에 뒀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 그 사이에 더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 지금 현재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그 세계 경제 예측 기관들은 7.4%를 보지만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성장률 목표를 7% 전후로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목표가 7.5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구조 조정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 특히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하겠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앞으로 중국에서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주택 가격은 중국 주택 시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택 시장은 영 지금 뭐 거래가 실종되어 있는데. 네, 중국 주택 시장은 우리하고 정반대로 지금 폭발 일보 직전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중국의 9월 달 신축
그 주택 가격을 보면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9% 상승을 했고요. 베이징시만 하더라도 16% 급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11월 달에 3중 전해를 전후해서 상하이나 충칭시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세 징수 대상을 그 중국의 주요 지역으로 확대시키고요. 또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주택을 그 매각 시에는 우리나라처럼 보유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정하는 차등 세율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택 그 비어있는 집이 6,540만 채, 공실률로 이야기해서는 30%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7년 이상 공실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회수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주택 이상에 대한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금리를 인상해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10% 정도 급락을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 두바이 버블 붕괴와 비교되지 않는 경제적인 충격이 내년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까요? 만약에 10%포인트 집값이 하락했다.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러면? 네, 그 10%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은 중국의 투자는 지금 20%인데요. 15% 정도로 5%포인트 떨어지고요. 네. 소비는 3%포인트 그리고 생산은 시차를 두고서 4%포인트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금융시장의 혼란에 따른 2차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20% 집값이 하락한다면 두바이 버블 이상 가는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자본주의 형태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주요 은행이라든지 부동산 개발회사, 건축 자재회사가 전부 국유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실 자산을 안고 파산할 경우 공산당 위기로 비화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좀 커지면은 중국 정부가 나서지만 또한 그 집값 하락이 커지면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버블 붕괴나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을 좀 막으려 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그 11월 달 3중전 회의 약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버블이 잠재 있다는 건 서프라임 사태에서도 중국이 봤고 또 우리나라도 물론 일본도 물론 그러면 중국도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3중 전해를 전후해서는 고도 성장에서 이제 안정 성장으로 전환하고요. 네. 또 환경 에너지 절약형 성장 그리고 소비 주도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개혁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행정관리 체제 개혁뿐만 아니라 재정 세제 개혁도 있고요. 물류 개혁, 토지와 호족제도 개혁 그리고 금융 시스템 개혁 그리고 사회보장 확충이라든지 국유자산 관리, 자원가격과 같은 8개 주요 중점 항목을 개혁시켜서 이 부분을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문제는 금지나 규제 항목들을 풀어주지만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그 중국의 핵심 정책인 세율 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선진 서비스업에서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개혁의 진정성이 좀 훼손될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리커창 리커노믹스의 사실 핵심 모델이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네, 시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이나 리스, 게임, 제조, 판매사와 같은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시키고요. 네. 또 외국 기업의 설립 조건도 간소화시키고 위해나 거래나 금리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을 중국의 그 핵심 성장 지역으로 키워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에는 여전히 과제가 많은데요. 외자 기업의 설립 조건을 좀 완화시켜주고 금지나 규제 항목을 상당히 좀 개방화시키는 정책을 쓰지만 네. 여전히 190개 정도의 규제 항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개방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끝날 가능성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이었습니다. This is Mask, Alabama.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Look at me. I'm the captain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We gotta get him off the ship.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타워 팰리스가 지어진 지 10년. 10년이면 팰리스도 변하니까. 마침내 레미안이 새로운 팰리스를 선보입니다. 45층에서 한강이 보이고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999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레미안 강동 팰리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02403-3060 삼성물산. 네, 맥킨지는 우리 경제를 냄비 속이 끓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냄비 속 안의 개구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버스. 참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 생생경제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